전북 전주병의 정동영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시고는 감사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첫 출연이십니다. 예, 이런 유튜브 방송 첫 출연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시고 모든 처음인 것 방송에 같아요. 첫 출연. 네. 와, 영광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첫 번째 출연을 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나오긴 했는데 네. 전 서울의 여의도에 와서는 처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청 바쁘시고 축하합니다. 아유, 이 장윤선 취재 편의점이 완전히 뜨더라고요. 아유, 아닙니다. 요새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의원님의 많은 도움이 지도 편달이 필요하다. 저도 좀 기여를 했죠, 전에. 그럼요. 엄청나게 기여했습니다. 오늘도 특종으로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의장 선출을 하면서 22대 국회가 첫 발을 내딛는 날인데 예. 방금 들어온 속보를 확인하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의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겠다. 보이콧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첫 출발이 아름답지 못한데요. 네. 근데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은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이 왜 그토록 화가 났는가? 왜 여당을 자칫했으면 100석 미만으로 떨어뜨릴 뻔했잖아요. 네. 제가 아마 이 장윤선 TV에 나와서도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정당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면 네. 한국 정치에 근본적 변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네. 아쉽게 8석 전에 멈췄어요. 네. 근데 그만큼 우리 국민은 분노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연장 속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준을 옳았다 하는 네. 발언, 또 오늘 국회에서 네.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는 그런 건데, 물론 권력을 가졌죠. 네. 권력을 가졌지만 이게 사실 5년 단임제라는 특수한 제도가 아니면 네. 4월 10일 날 정권은 넘어갔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했어요, 이미. 이미 퇴임했다고 의원 봐야 내각제라면. 된다. 예, 의원 내각제라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제도적 특성상 자녀 임기가 있죠. 3년이나 남아 있는데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이 성공해야 성공한 정권이지. 네. 국민이 불행한데 어떻게 정권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장면을 국민들께서 아름답게 보실까요? 굉장히 불쾌하고 네.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작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어찌됐든 본회의장에 한번 들어가서 투표도 하고 해보고 싶었던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당론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반대하고 네. 하는 것이 입법부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본 의무죠. 기본 네. 책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의장 선출에도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면 원래는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도 예. 선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의장 후보 선출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정부나 네. 또 여당은 아무튼 목표가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미 이제 의석은 뺏겼으니까 네. 목표를 어떻게든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 앞에 숙이고, 그리고 거대 야권과 협력을 해서 국정을 성공시키고 국민을 위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어쨌든 지금 삼권 분립 중에서 입법권을 뺏겼으니까 네. 이것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전략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오늘 선출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뽑고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전반적으로 의견이 같은 의견이신가요? 관행에 따라서 해야 된다. 훈시적 규정에 불과한데 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냐.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 쪽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했습니다만 네.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네. 야당을 상대를 인정하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상임위원장 전부 독식했습니다. 야당에 한 석도 안 줬어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공화당, 민정당이 다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뀐 것은 사실은 김대중 총재입니다. 예. 13대 국회 때 이제 평화민주당 71석 예. 그리고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60석 네. 그리고 그 공화당 예. 김종필 총재가 35석 예. 그렇게 해서 여소야대거든요. 그때 민정당 네. 이 125석이었어요. 민정당이 예. 근데 125석이니까 당연히 국회의장을 예. 야3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여소야대니까 네. 예. 국회의장을 가져야 되는데 예. 그래도 정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수장을 네. 양보하는 게 맞다라는 게 김대중 총재의 제안이었고 예. 이제 이걸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를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그때 이제 상임위원장을 이제 배분한 네. 거죠. 평민당이 상임위원장을 4개 가져갔고 통일민주당이 3석 3자리 그리고 이 공화당이 2자리 그래서 네. 9자리를 이제 그때는 16개 상임위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7개를 민정당이 가졌었는데요. 이제 13대부터 지금까지 10대에 걸쳐서 이제 관행처럼 내려왔습니다만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다르지 않습니다. 역지사지해 보면 그런 권력 행사의 그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독재 권력을 휘두를 때 상임위원장 야당에 한 석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지만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야권 192석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이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위임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지금 이제 저항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여당인 거고 그렇다면 저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와 흡사한 권력 행사 양태를 보이고 있는 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아니 소수석인 여당이 협치에 나서지 않는데 거기에 끌려다닐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야당처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싸우는 수단으로서 국회 국민이 192석을 줬잖아요. 야권에. 그럼 192석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또 합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극간데 없는 대립 갈등이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끊임없이 거부권으로 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인사권 갖고 있고 뭐 거부권이 법률에 있는 권한 행사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여권 관계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도 왜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났는지 분명히 그 대선 후보 토론 때 손바닥에 왕자, 뭐 글씨를 쏘긴 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닙니다. 민주공화정이잖아요. 공화정의 반대말이 왕정이고 그리고 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당신이 지금 권력 행사를 잘못하고 있다. 이른바 프라이빗 프레지던시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사적 대통령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내려놔라 하는 건데 이거 지금 마이 동풍 뭐 귀를 막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192석이나 준 야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과방위 신청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과방위를 신청한 건 아닌데. 아 그래요? 과방위에 배분이 돼. 원래 신청은 어디를 하셨는데 과방위로 가시게 돼요? 저는 이 주거 문제,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 지역의 교통 문제, 전주역 문제 이런 게 있어서 한 텀 1년만이라도 국토위에 있다가 외통위 외교통일위원회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외통위 가실 줄 알았는데 둘 다 아니고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 지도부가 어떤 요청을 하셨나요? 과방위가 지금 언론 상황이 엄중하고 네. 그래서 좀 역할을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탁이었습니까? 지도부에 얘기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로부터 과방위를 좀 맡아달라. 이건 단독인 것 원내 같습니다. 지도부에 원내 요청이 지도부. 있었습니다. 아, 그 박찬대 대표가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세게 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 장악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않고 장악하지 않겠다는 그 이제 순전히 이제 레토릭인데요. 예. 노태우 때만도 못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만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간힘. 네.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하면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다. 그건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상식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상식 회복. 예. 지금 정권의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지 한참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8월에 있을 뭐 MBC 박문진 이사진 교체부터 예.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사실은 과방위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좀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이 정원인데 네. 방송위원이 2명 지금 저 야권 충원이 안 돼서 2명인데 2명을 가지고 이럭저럭 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분명히 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정조사 요구도 하고 또 필요하면 특검도 필요하다. 특히 이제 YTN 유진 기업 뉴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그런 요구도 있는데요. 실제로 과방위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네, 이제 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네. 예. 사실은 그 의원님 모시고는 제가 이 얘기를 좀 꼭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9.19 군사 합의가 완전히 그 효력 정지가 됐습니다. 사실상 무효화 조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효력 정지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고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도 상당히 문제 상황으로 보실 것 같은데요. 한반도의 평화의 시계가 역사의 시계가 지금 거꾸로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네. 1991년이면은 30년이 지났죠. 33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예. 33년 전. 예. 1990년대 초면 아직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서 한참 멀어. 예. 개도국에서 막 벗어난 입장이었는데 제가 아까 노태우 정부가 이제 저평가됐다는 얘기 드렸는데 91년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는 지금도 보수 정부가 만든 겁니다. 맞습니다. 노태우 보수 정권에서 한 거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 여전히 유효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1조가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을 전복 파괴하지 아니한다.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1, 2, 3, 4조 이거예요. 그런데 탈북민 단체 원래 제가 통일부 장관 할 때는 새터민으로 바꿨었는데 또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없애고 굳이 탈북자라고 바꿨는데 이분들이 이제 대북비라 전단 만들어서 보내고 거기에 이제 티격태격이죠. 전단 뿌리니까 오물풍선 보내고 오물풍선 보내니까 그러면 확성기 틀겠다. 확성기 틀면 전에 북에서 공식 발표한 적이 있어요. 확성기 틀기만 해봐라. 격파 사격하겠다. 확성기를. 또, 그렇죠. 확성기를 격파 사격했다. 그때 윤 정부가 뭐라 그러냐. 격파 사격하면 우리는 원점 타격하겠다. 자,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아주 저차원의 낮은 수준의 국정 운영.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남북 합의는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정권을 거듭하면서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안보 불안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G7에 필적하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맞먹는 그런 국력을 만들었잖아요. 이 국력을 가지고 한반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하고 벼랑 끝으로
이게 과연 힘에 의한 평화의 결과인가? 네. 힘에 의한 평화. 예.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국민들이 눈을 크게 부릅뜰 필요가 있고 예. 야당도 정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당장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그렇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죠. 예. 연천, 철원, 파주, 예. 화천. 발 뻗고 주무시겠습니까? 언제라도 일촉즉발. 네. 사실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미국으로 보면은 지금 서울과 개성 거리가 네. 워싱턴과 볼티모어 정도 거리예요. 한 30마일. 네.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도시. 코앞에, 바로 네. 거기 있는 적대적인 국가와 네. 적대적인 상대와 늘 이렇게 뭐냐면 언제라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긴장이 속에서 높은.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굉장히 이건 아주 이상하다. 기묘한 현상으로 예.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건 뭘 얘기하느냐? 말하자면 지금 설마하는 상황이지만 네. 설마 그러지만 그 설마가 절대로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이라도 다른 사태로 예. 비화되지 않도록 예. 완전 무결하게 평화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의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는 정부가 보낸 게 아니라 민간 단체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뿌리는 거고 그걸 정부가 어떻게 막냐라는 식으로 사실은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현재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예.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는 예. 조치할 수 있어요. 예. 삐라를 예. 현행 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 헌재가 예. 굳이 현재 기존 법으로도 이거를 제한할 수 있는데 네. 남북관계 발전법까지 고쳐가지고 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다 해서 이제 네. 위헌을 한 건데 위헌한 것이 그것이 무슨 삐라를 명분 뿌려도 좋다 좋다는 그런 명분으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삐라를 뿌리니까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오물풍선의 마탱에서 확성기가 확성. 틀어지고 그럼 격파 사격하겠다고 그러고 그럼 원점 타격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동네 개구쟁이들 치킨 게임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말 수준 낮은 국정 운영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안위가 걱정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겁니다. 북한이요. 예. 남북한을 잇는 동해선 철도 사실은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정이 있었는데 이걸 아예 단절 그냥 아예 철거 뭐 이런 상황이 포착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민간 공식 이 교류 대화 협력은 이미 끊어진 지 지금 5년 6년째 되고요. 남쪽과의 대화 창구 전담 부서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북의 생존 전략을 이제 북미 수교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 네. 여기서 철수한 거죠. 그리고 북중로 삼각 네. 그 신냉전 구도가 자기들의 살 터전이다. 길이다. 실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 과연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아니 제가 개성공단을 네. 개설하고 매일 아침 7시에 광화문 현대사옥에서 매일 버스가 2대 10년 동안 아침이면 출근하고 또 수백 대 많게는 500대 600대 버스 트럭 승용차들이 개성을 향해서 12번 들어가고 12번 나오고 이게 한반도의 평화의 안전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그때 취재 많이 갔었습니다. 개성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왔죠. 이게 네.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오물풍선을 날리고 뭐 확성기를 다시 튼다 하고 격파 사격한다는 이게 예. 비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왜 정치를 하고 왜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사실상 북한은 남한하고 뭘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어 보이고 북한은 뭐 미국하고 하든지 뭐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태도가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뭐 적대적 두 국가론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 정부, 그다음에 한국 정치의 역할과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강고하게 만들 거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평화 체제가 아니라 지금 위험 체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화는커녕 위험 체제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 대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전략이 예. 필요합니다. 예. 이미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네. 이제 물론 그 최종 목표는 유효한 가야 되지만 네. 현실적으로 당장 비핵화로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그걸 인식한 바이든 정부가 얼마 전에 이른바 중간 단계 네. 인터림 스텝스라는 이제 개념을 내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비핵화로 못 가니까 그 중간 단계, 중간 단계는 이제 우선 동결하는 거예요. 프리징, 프리징, 얼리는 거. 동결. 예. 지금도 오늘도 플루토늄 추출하고 있고 우라늄 원심 분리기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핵폭탄 계속 제조하고 있어요. 40개가 50개, 50개가 60개. 얼마 안 있으면 100개 넘어갑니다. 예. 자, 계속 핵폭탄 들어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또 북한. ICBM, 예. 또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계속 실험하지 않습니까? 예. 성능 예. 개량. 예. 거기다 또 플러스 러시아의 군사 협력, 그렇습니다. 전략무기 협력이 지금 뭐 정보기관이 파악했는지 모릅니다만 네. 위험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미국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핵 문제는 해결되고 한반도의 평화는 보장되는 것인가? 네네. 여기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우리가 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제1 발언권자잖아요. 그렇죠. 예. 고작 하는 게 확성기 트는 수준 가지고 어떻게 한반도 평화 관리를 네. 위한 대전략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을 상대로, 중국을 상대로, 유엔을 상대로, 러시아를 상대로, 일본을 상대로 네. 이 한반도 상황 관리, 동북아의 평화 공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네. 한국이 정말 외교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 외교를 작동시켜야 하는 겁니다. 네, 네.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야당 외교가 필요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그래서요. 될까요? 예. 제가 뭐가 추진 중입니까? 이달 말에 예. 우리 민주당 방미 사절단이 워싱턴에 갑니다. 이달 말에요. 예, 이달 말에.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같이 갑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니고 예. 저와 김병주 의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죠. 그다음에 위성락 의원하고 민주연구원의 이한주 연구원장 원장과 같이 가서 지금 미국이 바이든 트럼프 선거 지금 와중이잖아요. 7월 15일 날 이제 트럼프가 지명되고 8월 초에 바이든 이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데, 그래서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 그 속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듣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많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20%밖에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너무 몰빵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평화는 절체절명의 것이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다라는 의원외교를 시작하시는군요.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가서 어느 쪽을 만나십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공화당, 뭐 민주당, 공화민주 이제 의원들, 상원, 하원 의원들, 한반도 문제와 관심이 있는 의원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들 있죠. CSIS라든지 브루킹스라든지 헤리티지라든지 또 여러 연구소들도 방문하고 그 한반도 전문가들과 토론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 공공 외교죠. 야당 외교라는 게
한국에는 이 거대 야당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네, 그걸 네. 알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공화당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고 있는 연구원의 원장인가 제가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조선일보인가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트럼프는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 그리고 평양에 가겠다. 평양에 가서 김정은 직접 만나가지고 뭐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러니까 하노이에서부터 다시 출발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예. 그러니까 이 한반도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는 건 2019년 2월 29일 맞습니다. 하노이 노딜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정확하게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 왜냐하면 그때 지금 기억해 보십시오. 네.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 그렇죠. 동창리에 있는 ICBM 발사대를 폐쇄하겠다. 네. 미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네. 검증. 봐라. 예. 이것은 미국으로 봐서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재 몇 개를 해제해 달라라는 거였는데 저는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후보는 그렇게 호언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날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 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 사이 좋다. 예.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 예. 그것이 한반도 문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 4년을 지켜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현상 유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 위태위태한 위험 체제로부터 다시 벗어나서 네. 한반도 평화를 궤도 위에 올려놔야 하는데 예. 그런 점에서 바이든이 다시 재선될 경우 바이든 2기는 1기와 달라야 한다는 네, 거고 네, 네.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된다면 다시 하노이 노딜로부터 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실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완전히 그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서 뭐 소위 얘기하는 인태 전략에 따라서 그냥 끌려가는 식의 외교를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극적으로 반전시키거나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키는 역시 야당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확인할 것은 네. 과연 미국은 북한과 네. 평화 공존할 의지가 있는가? 네. 이것을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외교를 작동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 잠깐 드린 우린 G7에 버금가는 그런 국력을 키웠단 말이죠. 네, 네. 그럼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걸맞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에 가신다니까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철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한미군 철수 왜 이렇게 부자 나라에 우리가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이익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이지. 그것을 믿는 주한미군 철수를 믿는 공화민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나 이 정통 외교 그룹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트럼프 후보의 그동안의 이제 말과 행동을 보면 이게 이제 소위 동맹도 동맹 우선이 아니라 하여튼 미국의 이익 우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50억 달러를 내라. 지금 우리가 1조 몇천억을 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 협상 수단으로 저는 쓰고 있는 걸로 봅니다. 협상 수단으로. 왜냐하면 미군의 한국 주둔 28,000명의 주둔은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동북아 전략 속에서 있는 것이지. 뭐 한국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주한미군 철수가 실행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더러 더 많은 방위비를 내라 이런 요구로 협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련해서 뭐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미국 대선 이후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남북 관계가 이대로는 곤란하다. 뭔가 새로운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호 1차장이죠. 그다음에 김용호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의 인식과 사고방식으로
과연 이게 돌파가 가능할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결국 인사가 만사인데요. 지금 다른 뭐 강요들은 바뀌고 그랬는데 네. 특히 외교 안보 남북 관계는 더 악화됐거든요. 네. 말하자면 북한 붕괴론자, 네. 네. 북한 선제 타격론자, 예. 또 미중 충돌 불가피론자, 네. 미중 간에 하여튼 선택을 해야 된다고 강박에 몰려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로 빙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이 외교안보 부분은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제일 네. 경계해야 할 것이 동류 사고거든요. 동류, 동류. 예. 그룹 싱킹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지당하십니다.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네. 하는 얘기들을 빙 둘러싸서 하게 되면 네. 치명적인 이 오판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 네,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는 거기 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래서 위험 체제라는 말을 쓰는데 위험 체제. 한반도도 위험 체제지만 윤석열 체제도 위험 체제예요. 예,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 위험한 가운데 대통령이 느닷없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최초로 했는데요. 영일만 포항 앞바다에 예. 석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140억 배럴의 매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연말에 시추공 공사를 하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이고, 오늘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고문, 그러니까 CEO죠. 이분이 이제 한국에 방한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인터뷰도 한다고, 기자회견도 한다는 건데, 자,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76년 박정희처럼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 50년 시차가 있거든요. 예. 76년 일어나고 예. 2024년. 예. 그러니까 좀 뜬금없는데 왜 그럴까? 네. 그건 박정희 흉내내기죠. 아. 당시에 유신 독재 체제 이제 말기로 가면서 예. 국민적 저항이 거셌습니다. 국민적 예. 저항이. 예. 그래서 이 저항을 잠재우고 국면을 돌리기 위해서 네.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네. 이런 국민 기만을 한 거거든요. 국민 기만행위다. 국민 기만이죠. 예. 근데 윤석열 정권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예. 박정희 이 독재 예. 후반기를 예.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20%대로 주저앉은 네. 지지율 반등 전략의 하나로 참모들이 구상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건 50년 전 네. 시대착오죠. 네.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은 세계 최고 선진 국민 그러니까요. 수준에 가 있는데 예. 이런 물리 탐사 단계에서 이걸 뭐 매장량이 어떻고 한다라는 예. 걸 그것을 첫 국정 브리핑으로 한다는 게 너무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물리 탐사 단계에서 그 안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140억인지 14억인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만 전문가들 얘기로는 오히려 평양 앞바다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평양 앞바다에. 왜냐하면 중국의 대륙붕에 예. 석유 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예.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와, 이것도 새로운 사실이네요. 영일만 포항 앞바다가 아니라 평양 앞바다에. 평양 앞바다에 그 유전이 유전망. 예, 유전망. 유전망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유전망 있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평양에 시추봉을 꽂아야 될 것 같은데요. 확률은 더 그쪽이 높지 않을까요? 제발 석유가 나와라. 석유 좀 나오면 좋겠어요. 네. 노르웨이가 부국인 게 그거 않습니까? 우리도 좀 그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이것을 국내 정치 전환용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건 역시 너무 수준이 낮은 정치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날 보면 뭐 사실상 그 주가가 막 오르고요. 물론 이제 지금 계속 하루용이죠, 하루용. 하루 일일치다. 근데 아마 다시 또 이제 거품이 꺼질 것이다. 그렇죠. 그런 거에 속는.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있고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석유도 지금 발굴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5천억 뭐 하나당 개당 1,000억이라고 하니까요. 5개의 시추봉을 꽂는다고 하면 최소 5천억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막대한 예산을
석유 시추에 써야 하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탄압하고 원전에 네. 아주 이제 몰두하는데요. 네. 더더구나 올해 2024년은 MB 석탄 벨트가 완성되는 해예요. MB 석탄 벨트? 2012년에 네. 7개 재벌 그룹에 7개의 석탄 발전소를 허가해 줬어요. 그게 올해 완성됩니다. 신규 석탄 발전소가. 예. 예? 그러니까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닮고 싶은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인 것 같은데. 네. 예? 이명박 대통령은 이 석탄 시대를 지금 열어놨고. 네. 이거를 어떻게든지 지금 탈석탄으로 가야 하고 네. 신재생을 확대해야 하는데 완전 거꾸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지구의 기후 위기 대응에 네. 정반대로 역행하는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네. 지금 저희 작가가 1998년 방북해서 그 북한의 김정일 당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한국으로 왔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예. 평양이 기름 위에 떠 있다라고 했었고 북한 기름을 들여오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가설 작업을 곧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진전이 없었고 실제 북한에서 유전 탐사를 했던 영국 지질학자가 북한에 석유 5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또 정주영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예. 파이프라인을 가설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 정주영 회장이 그러니까 평양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면 네. 그거 좀 파이프라인으로 갔다가 우리도 좀 씁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예.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뭐 철도도로 협력을 포함해서 개성공단 등 뭐 금강산 관광 남북 간의 사실 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수많은 경협을 통해서 지금 그렇죠. 이 힘들어진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할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지금 시대는 2024년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 한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35년께가 되면 10년 남았습니다. 네. 2035년께가 되면 한국이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된다. 세계 두 번째 부국이 된다 이렇게 네, 말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세계 자본주의 발달 사회에서 한국은 예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예외 국가. 예. 대개 그 산업화 초기 영국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일본 뭐 네. 중국 한국까지 예. 처음에는 다 10%대 고도 성장 산업화 과정에서 근대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숙해지면 중성장 네. 뭐 5% 4% 이런 성장하다가 네. 이제 이게 이제 고도화되면은 이제 저성장 예. 1% 2% 이렇게 예, 한다 예. 거죠. 그 사이클은 예외 없이 지난 자본주의 역사 200년의 사이클이었는데 한국이 다시 저성장해서 다시 10% 7, 8% 이렇게 고도 성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못 말린다. 네네, 한국이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예. 부국이 된다. 뭐 8만 불짜리 나라가 된다. 네네네네. 이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게 예. 뭔 줄 아세요? 그게 뭐예요? 북쪽의 자원과 토지, 노동력과 남쪽의 기술 자본을 합치면 네. 그게 개성공단입니다. 개성. 개성공단 모델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면 북한은 베트남을 추월할 것이고 빠른 속도로 베트남을 추월하고 중국을 추월할 것이다. 네. 한국은 세계 최고로 갈 것이다. 네. 그것이 우리 민족의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거 말고는 별다른 해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오물풍선 날아오고, 다시 또 삐라풍선 시대착오적이죠. 보내고, 원점 타격하고, 그러고 나서 또 국지전도 발발할 거 아닙니까? 서로 왼수로 살면서 등 돌리고, 계속 이렇게 작은 섬나라처럼 언제까지 살 거냐에 대한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좀 정치적인 해법 대안이 좀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예. 그래서 야당이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예, 정말 야당이 좀 부지런히 움직여서 새로운 정치의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상황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한반도 평화 얘기하다가 또 당내 얘기로 가니까. 막 국내 정치 막 저희가 좀 버라이어티 합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5선 4선 뭐 의원 모임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과 네. 관련돼 있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가 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연임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예. 이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16년에 제가 전에 이제 뭐 열린우리당 의장을 하고 뭐 네. 민주당에 있을 때는 이른바 당비 돈을 내는 당원의 네. 숫자가 몇만 명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게 2016년에 2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2016년에.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2022년에 120만으로 100만이 늡니다. 저도 그날 이제 장경태 최고한테 확인한 건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촛불이 있었습니다. 네. 촛불 연구. 상시적으로 촛불 집회에 나온 분들이 100만쯤 됩니다. 맞아요. 연인원 1,700만인데 네. 그분들의 에너지가 이 정당으로 정치를 바꾸자는 쪽으로 간 거죠. 방향을 튼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NGO 시민단체 동력이 많이 떨어졌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 정당의 지지 기반도 많이 많이, 약화됐고 예. 그것이 민주당의 이제 힘으로 모인 그만큼 거죠. 힘으로 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의 에너지를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뚫어줘야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사실은 이제 역사성 제가 예. 그날에 좀 쭉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그 민주당은 한국 정당이 원래 그렇게 정당 민주주의가 된 나라가 그렇죠. 체제가 아니었잖아요. 예. 저는 15대 국회 때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네. 그때는 이른바 당 총재가 오나인 네. 오나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다 달아줬어요. 공천을 줬으니 총재 공천이에요. 전 그리고 당원은 거기에 동원된 사람일 뿐이죠. 옛날에 막 버스 동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로부터 이제 당원이 주인인 시대로 가는 이제 이 과정, 정당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인데 네. 거기에 2010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2010년. 2010년. 제가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그때 당헌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발의해서 그게 통과됐어요. 그게 뭐냐면 당헌 1조에 과거에는 당헌 1조가 민주당은 당의 명칭을 민주당이라고 한다. 당의 명칭 1조에서 이걸 걷어내고 당연히 민주당이니까 네네네. 거기다가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조문하고 비슷한. 그렇죠. 그 헌법 조문을 차용해서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문화한 겁니다. 이게 2010년 10월 3일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쭉 진화돼 와서 올해 2024년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사실 이게 폭발한 겁니다. 당원들이 이른바 하여튼 저 수박 의원이라고 했나요? 수박 등등 당원들 눈높이에서 이건 아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쫙 그 정리해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힘으로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단지성의 깨어 있는 당원들의 힘이거든요. 그럼 이미 당원은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선거도 당원 의사를 반영해라고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달라졌고 당원 구조가 달라졌고 정당 문화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달라진 세상. 우리는 지금 AI GPT-4.5 시대에 저도 깜짝 지금 놀랍니다. 매일매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남으려면 역시 그런 달라진 정당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근데 대부분의 대다수의 이제 의원님들은 고정관념, 기성관념으로 국회의장 뽑는데 의원들이 해야지 왜 당원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물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좀 더 눈을 크게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당원 참여 의장단 선출,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해야 된다. 저는 찬성합니다. 20%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전당원 투표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좀 과합니까? 정치는 또 현실이니까요. 현실을 반영해야 하니까 어쨌든 통로를 뚫어주는 것에 찬성합니다. 통로를 뚫어주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예, 예. 정권 교체로 가야 되잖아요. 네, 네. 이분들이 자부심과 예. 그다음에 자존감을 가져야 네. 내 돈 내고 기름 넣고 내 돈 내고 밥 사 먹으면서 와서 네, 네. 열심히 예. 집회에도 참석하고 예. 뭐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지 달았다고 다 당권을 다 전유할 것이 아니라 아하. 나눠야죠. 나눠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의총 때문에 이제 가셔야 돼서 제가 이제 곧 끝내야 되는데 요것만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지구당 부활 논쟁이 붙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건전한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네. 이게 이제 네. 돈과 지구당, 네, 뭐 이런 돈 먹는 것 때문에. 하마. 예. 근데 이제 이미 선거 공영제, 예. 또 정당에 대한 예. 그 보조금 국민의 예.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또 자발적인 당비가 국고 보조가 더 많이 거쳐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 예. 지구당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2016, 2017년 촛불혁명에 상당히 뜨거웠던 그 열기가 민주당으로 예. 많이 수렴이 됐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22대 국회의 성격을 저는 제2기 촛불 국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예. 촛불 에너지를 제도 변화로 못 담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욕을 국회 먹었죠. 21대. 180석도 주었지, 대통령 갖고 있었지, 지방 권력 다 그렇죠. 지방 권력, 삼권에 네. 대한 다 싹 다, 영향력 예. 다 갖고 있었는데 뭘 했냐. 이게 제도를 바꾸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혁명이 못 된 겁니다. 네. 어? 미완의 그 지역. 6월 항쟁은 이게 그래도 6공화국 직선제. 같지 않습니까? 예, 예. 6월 항쟁은 개헌도 하고. 예. 4.19는 4공화국으로 가지 예. 않습니까? 예. 2공화국이 예, 예, 2공화국. 2공화국으로 갔죠. 예. 이제 쿠데타도 물론 이제 박정희 3공화국으로 가고 그렇죠. 전두환 신군 예, 반란도 쿠데타가 5공화국으로 갔듯이 예.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체제가 예.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6월 항쟁을 능가하는 그런 에너지가 모여서. 촛불 항쟁, 촛불 예. 혁명. 예. 현직 대통령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냈는데 네. 아무런 제도 개혁을 못했다. 맞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192석을 모아준 국민의 뜻은 제2기 촛불 국회 역할을 해라 네.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시원하게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딱 명징하게 들립니다. 제2기 촛불 국회가 되라. 그러면 이 촛불 민심에 부응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 국장님께서 그렇게 명징하게 잘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네. 하시니까 예. 하여튼 저도 속이 시원합니다. 네, 그 종종 네. 뵙고 말씀을 좀 상세하게 명징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